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란 용어를 아주 흔히 쓰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시험용어로 사회복지 실천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정의는 하고 있지만 그들 시험용 용어로 문자를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또 특히 많은 문제에서 실천이라는 말을 하면서 누가 도대체 실천이 뭐냐라고 물어볼 적에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란 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이란 뭘까라고 어떻게 보통 이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사회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적인 3대 영역 그러면은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를 사회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이란 거기에 보면은 제가 교재에서는 5번까지로 쭉 했는데 문장 다 읽어보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목자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줄 바꿔서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이자 또 오늘날에는 원조 활동이다.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 중에 있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정부의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 활동이고 전문적 활동이고 그리고 원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은 1번의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첫째로 그때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 여기 이면 소위 돕는이란 말로 써지. 거기 돕는 활동에만 줄을 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사회복지사가 둘째 줄 돕는 활동.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부의 제도 안에서 둘째 줄 펼치는 전문적 활동. 그래서 정부의 제도 안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 세 번째 보시면 3번의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둘째 줄 끝에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활동. 바로 이 현장에서 실천에 오는 소위 실천 활동. 네 번째 보시면 세 줄이나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이란 정용사고가 많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사회복지 실천이란 셋째 줄 끝에 원조 과정, 원조 활동이란 말로 이렇게 해서 헬핑이라는 말을 썼고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실천이란 다시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셋째 줄 끝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이란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길고 학자들마다 할 말은 많지만 마음은 바쁜데 학습자로서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무수히 많은 학자들의 정의 중에 우리가 시험용어로 접근해야 될 것이 바로 리치몬드의 정의가 있습니다. 리치몬드의 사회복지 실천. 리치몬드는 1917년에 소셜 디아그노시스에서 사회 진단이란 저서를 통해서 최초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바로 4개의 귀절로 설명을 하는데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에 줄 바꿔서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또는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또는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줄 바꿔서 일련의 과정
옛날에는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해결해 줌으로써 실천은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그 외에도 폴로업이라고 하는 추후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ing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4개의 귀절로 우리가 시험용으로 노트 정리를 할 적에는 언제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구절구를 아래로 노트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교재이기 때문에 옆으로 적었습니다만 만약에 노트 정리를 옆으로 적게 되면은 적어봤다는 기억은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너무 난삽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특히 중요한 게 환경이란 말입니다.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통 리치몬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 1930년대에 발표된 심리사회 모델의 선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인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한 또는 균형이 맞는 이런 상태가 되면 적응하고 있다, 적응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거나 균형을 이루지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부적응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과 환경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개인이 어떤 개인이야? 바로 부적응 상태에 있는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그러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거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이고 의식적 조정을 통해서 인격 발달을 도모한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인격이란 말로 쓰기도 하지만 성격이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 가치. 적어도 사람 가치는 되게끔 사람 가치를 채워주고자 하는 이런 바로 그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인격 발달을 한다면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치몬드가 되겠어요. 리치몬드는 이 대상을 누구로 했어요? 이 대상을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리치몬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미시적 접근을 한다. 사회복지 실천에는 미시적 접근, 중시적 또는 중도적, 매조적 접근, 그리고 매크로, 거시적 접근이 있는데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미시적,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중도적이나 중시적,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면 거시적이라고 하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시적 접근이다. 그리고 돕는 이 소위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인격 발달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워커 중심의 치료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70년대 전까지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선생님이, 공급자가, 생산자가, 부모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제자의 또는 클라이언트의 아니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을 교육이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1970년대가 넘어서 80년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심리적 영역이나 실천적 영역에도 가능한 한 당사자의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 논리를 적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단지 선생님이나 공급자나 생산자나 사회복지사는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자. 엉덩이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17년에 나왔던 리치몬드의 시대에는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에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미시적 접근밖에 없었고 그리고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 일방적이란 말까지는 쓰지 않겠지만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거기에는 리치몬드와 목차를 위해서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까지 넣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리치몬드 것만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1번과 3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기능,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보통 이거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볼 때 보통 4가지. 옛날에는
교사나 또는 사회복지사가 중심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내담자의, 학습자의, 자녀의 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학습자 중심으로 또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또 자녀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능한 스스로 문제를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어떻게?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주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에 있는 거죠. 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자원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바로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제공 또는 연결, 자원이나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해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능력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도 갖춰졌는데 멍석이 안 깔렸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멍석을 깔아줘야 돼요. 정책도 만들고 법령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하고 제도도 구비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또한 부수적이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물론 이거 등이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위 삶의 질이죠. 삶의 질. QOL이라고 하죠. 보통 고유용어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 QOL이라고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읽어보시되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나 또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목적은 단기적 목표들이 달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엠이 제시한 사회사업, 즉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3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 기능의 회복, 개인적 사회적 자원의 제공,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적 기능의 어떤 과거에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현재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 제공해주고 미래를 위하여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바로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보엠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사회복지 행정론을 할 적에 사회복지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 지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 조금 전에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에는 바로 미시적, 중도적 또는 중시적 또는 중범위적, 내조적 접근인데 또 거시적 길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서 직접 실천의 영역으로 바로 미시적 접근이 있습니다. 개별 사회사업이 그건데 보통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끌어가는 이런 실천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중시적, 중도적 또는 매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단 사회사업을 말하는 것처럼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요즘 집단이나 조직이 워낙 커서 상대적이지만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집단 사회사업을 말할 때는 중시적 접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 집단 사회사업 적어주시면 되고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거시적 수준,
거시적 접근, 매크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적 수준에서는 거기에 보면 다양한 말을 길게 적었습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것처럼 간접 실천이라고 불리는 걸로써 거기에다가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은 사회복지 조사론 1교시 2영역에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차례대로 보면 패러다임 그리고 관점 그리고 이론 이 차례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토마스 쿤이 과학 지식의 혁명을 통해서 제시한 용어가 되겠는데 결국에 한 시대, 한 공간, 동시대와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세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과학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과학혁명이나 과정이 이런 것들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혁명이란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파열적이고 단절적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혁명적으로 그야말로 한 계단 뛰듯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인식 방향을 결정하는 추상적 개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인식 방향을 결정하는 추상적 개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실천 패러다임은 진단과 치료를 하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인식하였던 의료적 개념, 전통적인 의료적 개념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적응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생태적 관념까지 다양한 흐름을 반영하고 변화해 왔다. 그 뒤에다가 혁명적, 단절적, 이런 급진적 변화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개념적 툴로 패러다임처럼 추상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적에 패러다임보다는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실천에 영향을 주는 인식의 틀이나 개념의 틀은 바로 여기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관점의 영역에서 특정 현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정 현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의 의미에 가장 구체적인 패러다임의 가장 구체성의 영역은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식 분석 이론이니 인지행동 이론이 이런 이론들은 바로 패러다임의 가장 구체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 관점, 그리고 이론의 차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패러다임과 연결될 수 있는 용어로서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관된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법을 일관된 거기 보면 실천 활동의 원칙과 일관된 원칙과 방법을 구조한 시킨 것으로 실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바로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적용 방법, 현장에서 직접적인 기술적 적용 방법을 모델이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사용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실천 지혜, 실천 지식이라고 한다. 그 정도 개념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은 우리가 먼저 큰 틀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가는 이런 절차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은 첫 번째 태동기,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직, 확립기, 그리고 세 번째 전문직, 분화기, 그리고 네 번째 통합 접근기, 그냥 통합기라고 적겠습니다. 통합기, 다섯 번째 다원화기 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태동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교재의 특징에 따라서 소설온 내용을 쏠쏠하게 적어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현대적 의미를 자선조직협회의 현대적 의미는 바로 이것은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들어갔나요? 그다음에 인보관 운동이라고 해서는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사회복지관의 기원. 지역사회복지 하나의 흐름인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자선조직협회, 1869년에 런던 자선조직협회를 시작점, 1884년에 런던 토인비오를 시작점으로 하는 이 두 민간 참여 운동을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라고 이렇게 연표를 잡는데 1900년대를 집어넣는 것은 교육기관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1900년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먼저 거기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볼까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은 1869년 영국에서 일어난 자선조직협회 운동과 그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머지 좋습니다. 박애사업도 상호부조도 자조절약운동도 하나의 기반의 역할을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1번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1869년에 등장한 런던 자선조직협회 그리고 1884년 토인비오를 시작점으로 하는 인보관 운동을 시작점으로 한다 해서 세부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성장기라고 해서 전문직 확립기가 있는데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라고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하고 있는 프렉스너의 신화를 시작점으로 합니다. 프렉스너는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거저내놓고 결론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5개의 근거를 가지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미국 사회복지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계가 제정신을 차리자 하는 운동으로 벌렸는데 그 출발을 1917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란 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뤄봤던 사회복지 실천의 최초의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란 뭐다?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 조정을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이런 개념 정립을 리치몬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920년, 정확하게 192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920년을 전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21년에 연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초에 소위 전국 조직과 전국 대회도 열리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유급 종사자가 보편화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소위 전문직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아주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전문직 확립기를 190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1915년의 비판부터 시작해서 1925년 약 10년 사이에 전문직의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프렉스너의 신화. 프렉스는 1915년에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하는 논문을 통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으로서 5개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지 넘어서 그 5개를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하고 중요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회과학적 기초 있냐? 없지 않냐? 또 독자적인 이론이나 기술책에 있느냐? 지식이나 이론책에 있느냐? 없지 않냐? 전문직 자격제도 있느냐? 없지 않냐? 전국 조직 있느냐? 없지 않냐? 또 전문직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강령, 윤리 강령이 있느냐? 없지 않냐? 이렇게 어느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 5가지를 제시하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사회복지계에서 전문직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차례들이 쭉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렉스너 비판 이후에 미국 사회복지계에는 사회복지직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지식기술의 정교화,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또 조직의 설립, 자격조건 엄격화가 되어 있지만 흐름사로는 이런 사건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런 내용을 가미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는 전문직 분학이라고 불리우는데 교재는 전문직 분학이. 실질적으로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개별 사회사업 하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집단사회사업도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갖추면서 하나의 실천 영역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을 여기 나오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는 전문직 분화기를 이 시기로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모델, 실천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실천 모델이. 그렇게 해서 1920년대에 진단주의, 30년대에 기능주의, 또 30년대에 심리사회 모델, 1957년에 문제해결 모델, 뒤에 이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모델들의 출발이 진단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급박하게 실천 모델들이 등장했던 때도 전문직 분화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통합기라고 하는 것은 통합기는 1950년대부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1950년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5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는 단순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우리가 전문이란다. 전문할 수 없으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본다면 파편화된 서비스를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돌아다니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로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능하면 어느 누구를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공통의 방법이나 공통의 기법은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노력이 경주되는데 그게 바로 1950년대부터 이뤘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던 바로 통합적 접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부분 통합기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 보면 복잡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복잡 다기해지는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과거 방법론별 접근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대두되었다. 전통적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를 파편화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4번.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바로 1번, 2번, 4번으로 연결시켜서 왜 통합기나 부분 통합기, 통합 접근기가 여기에 가장 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통합적 접근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29년 밀포드 회의라는 것을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중요 표시 단답의 영역이지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1929년에 있었던 밀포드 회의에서는 여기 나오는 통합적 접근이 처음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원 체계도 필요한데 그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사회복지 행정 영역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밀포드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인 3대 영역 그러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만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5대 영역 그러면 거기다가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해서 5대 영역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된 것이 바로 1929년 밀포드 회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 통합 방법론의 등장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특징 바로 거기에서 문제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통합방법론은 통합적 맥락에서 수행되는 문제결 과정으로 두째 줄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가운데 생태체계적 증거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특정 이론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 방법으로부터 취사 선택하는 이런 실천을 말한다. 그래서 두째 줄, 셋째 줄까지, 첫째 줄, 두째 줄, 셋째 줄까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개념이 2번에 나와 있는 통합적 방법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든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방법은 존재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염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통합적 접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통합적 접근은 1번에서 두째 줄 끝에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 방법을 취사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3번에 똑같은 말로 통합적 방법은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과 개념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지시와 가치를 공유하였다. 셋째 줄에 있는 똑같은 말. 그래서 첫째 줄 1번에 두째 줄 끝에 있는 그런 문맥과 3번에 있는 문맥을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통합적 방법은 전통적 방법처럼 전통적 방법은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적인데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거나 또 그 이후에 나온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공유 영역에 초점을 두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과거의 심리적 영역을 강조하는 정신역동 측면부터 시작해서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자는 일반체계 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양면적 인간과 환경의 두째 줄 끝에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전문직 확립키의 특징과 그리고 통합키의 특징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단일 방법론의 모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적 접근의 예로서는 1950년대 말에 1957년에 등장한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 73년에 나왔던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그리고 1975년에 콤튼과 갤레이에서 나오는 6체계 모델,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을 반영했다고 해서 그냥 콤튼과 갤레이의 문제해결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또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는 저메인과 지터만에 나왔던 생활 모델, 또 셀러베이를 대표로 하는 이런 권한부여 모델, 이런 모델들은 모두 사실은 오늘날 나와 있는 모든 실천 모델은 통합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다원화기라고 관점의 다원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거기 보시면 3번, 1번에 3번. 빈곤뿐만 아니라 종래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던 가난에 초점을 두고 돈 없어도 병원을 못 가는 질병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그 관점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970년대라고 하는 연도는 우리도 지지리도 가난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서구를 중심으로 그 당시 선진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나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이전의 사회복지 실천과는 달리 4번의 두째 줄 병리적 측면이나 어떤 치료 대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좀 현대적 실천 모델로 보면 거기 예로서 과제 중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체계 이론 이런 등등의 많은 실천 모델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또 관점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이나 자원에도 초점을 두면서 등장했다는 것을 1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 실천의 입문으로서 실천의 개관과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윤리 강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